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떡두꺼비 같은 우리 자녀들과 남편과 함께 행복하게 잘 살고 있는 대한민국의 한 국민이자 한 회사의 사원, 그리고 2명의 아이 엄마이자 한 남자의 아내입니다. 저에게 이렇게 많은 타이틀이 주어졌다는 건 정말 큰 복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남들이 보기엔 제가 가진 이 타이틀이 당연한 거 아닌가 싶을 수 있겠지만, 제가 지금까지 겪은 일들을 봤을 때 누군가에겐 아내로, 누군가에겐 엄마로, 또 누군가에겐 딸로, 며느리로 평범하게 지낼 수 있는 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깊이 알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타이틀을 지키기 위해 그만큼의 책임감이 필요하고 내가 해야 할 몫을 제대로 해야 하기 때문이죠. 그 책임을 다하지 못해서 이제는 이름도 거론하고 싶지 않은 시동생과 동서는 인생의 비참한 길로 내몰리게 되었고, 이 중에서도 그 어떤 타이틀도 지켜내지 못했거든요. 오늘은 저의 그 사연을 한번 이야기해드려 볼까 해요. 먼저 저와 남편은 각자의 지인 결혼식 뒤풀이에서 서로를 처음 보게 되었어요. 저는 친구의 결혼식이었고 남편은 직장 동료의 결혼식이었는데, 거기에서 뒤풀이를 하면서 저희는 자연스럽게 연락처를 주고받았고, 그 뒤로 계속 연락을 하며 연애까지 하게 되었죠. 마음이 잘 맞아 서로 결혼까지 약속하면서 성실하고 착한 남편의 모습과 똑부러지고 털털한 성격의 저를 마음에 들어 하신 양쪽 부모님의 축복 속에서 저희는 결혼을 잘 할 수 있었어요. 저희 부모님이나 저는 원래 서울에서 살던 사람들이었고, 남편은 원래 충청도 사람인데 남편과 막내 시누이만 직장을 서울로 잡게 되면서 그 둘만 올라와 각자 독립해 서울에서 일하며 지내고, 시댁 부모님과 시동생만 충청도에서 그대로 살고 있었죠. 시댁은 농장을 운영하면서 소를 키웠고, 시동생은 시댁과 같이 살진 않고 그 근처 다른 동네에 살면서 지내고 있었어요. 시동생은 저희가 결혼하고 난 뒤인 3년 후에 어린이집 교사로 일하고 있는 예쁘고 참한 신부감을 데리고 와 결혼을 했습니다. 저희 부부와 시동생네 부부가 결혼할 때 시댁에서는 각각 1억씩을 해주셨고, 저희 부부는 그동안 저희가 모은 돈과 친정에서 도와준 돈, 저희가 대출받은 돈까지 다 합해서 집 하나를 마련해 들어가 살 수 있었죠. 그 뒤로 저희는 시댁 부모님, 시동생네 부부, 시누이와 사이가 좋은 채로 잘 지내고 있었답니다. 시부모님 2분 다 너무나 인자하시고 좋으신 분들이라 늘 며느리들을 딸처럼 생각해 주시고 아껴주셔서 저희는 항상 화목하게 지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화목한 생활이 오래가지 못했고, 그것은 바로 시동생네가 사업을 시작하면서부터였어요. 시동생은 원래는 직장을 다니고 있었는데 결혼 후 벼랑간 사업을 한다고 하더니만 그때부터 문제를 일으키기 시작하더라고요. 저희 남편처럼 착하고 성실한 줄 알았던 시동생은 결혼 후에 어느 날부터 갑자기 사업을 하겠다고 이것저것에 손을 대기 시작했고, 그 사업도 한 가지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저것 웬만한 거는 다 손을 대기 시작했어요. 그 중에서도 가장 규모가 컸던 것이 스크린 골프 연습장 사업이었는데, 옆에서 봤을 때 영 시원찮아 보였습니다. 그리고 아니나 다를까 그 사업이 제대로 되지 않자 이젠 우리한테 돈을 빌리기 시작하더라고요. 형, 나 한 3천만 원만 빌려줘. 시설을 좀 업그레이드해야 사람들이 올 것 같아. 이번에 시설만 좀 최신식으로 싹 다 업그레이드 시키면 사업 대박 날 거야. 그러니까 형이 좀 도와줘. 남편과 저는 처음엔 좋은 마음으로 도와줬습니다. 솔직한 심정으로는 그 돈을 받을 수 없을 거란 생각이 들기도 했지만, 가족이기 때문에 이 정도는 도와주자 싶어서 해줬어요. 근데 그 뒤로 또 오더라고요. 이번에 남편한테만 따로 연락을 했는지 남편이 저에게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이야기를 하기에 제가 신신당부를 했어요. 여보, 원래 가족끼린 돈 거래하는 거 아니야. 우리 저번에 빌려준 것도 아직 하나도 못 받았어. 저번에 우리가 한 번 도와줬으니까 이젠 여기까지만 하자. 더 도와주는 건 서방님 살리는 꼴도 못 돼. 이 정도까지 했는데 사업 안 되는 거면
그만하는 게 맞아.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니 남편도 수긍을 하더라고요. 하지만 착해 빠진 남편은 저의 당부를 듣고도 계속해서 시동생이 연락을 하고 힘든 소리를 하니까 저 몰래 대출까지 받아서 돈을 빌려준 것 같더라고요. 이 사실을 알게 된 건 우연히 저희 집으로 온 독촉장 때문이었고, 남편이 한동안 회사 일 때문에 정신없게 보내다가 이자 내는 때를 놓치는 바람에 집으로 날라온 독촉장 때문에 제가 다 알게 된 거였어요. 저는 그걸 보자마자 남편에게 달려가 노발대발하며 물었죠. 당신, 이게 뭐야? 당신 돈 빌렸어? 나 몰래 대출 받았냐고. 그 돈 다 어쨌어? 어디다가 썼냐고. 아니, 그게 둘째가 하도 힘들어해서 내가 돈 좀 빌려줬어. 미안해 여보. 얼마 안 돼서 곧 준다길래 빌려준 건데 이렇게 될 줄 나도 정말 몰랐어. 미안해 정말. 저는 거의 이혼 사유에 해당하는 일을 남편이 한 것을 보고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모든 것을 다 털어놓은 걸 들어봤더니 남편은 글쎄 그동안 저 몰래 시동생에게 2천만 원과 2,500만 원을 한 번씩 더 빌려줘서 총 7천만 원이라는 거금을 보내준 거였어요. 저는 이때 정말로 이혼까지 생각을 했습니다. 부부끼리는 신뢰가 있어야 하는데 이때 남편에게 신뢰와 믿음이 다 떨어져 나갔거든요. 하지만 남편이 다시는 안 그러겠다고 사정을 했기에 딱 한 번만 눈 감고 넘어가 주기로 했었어요. 근데 남편은 정신을 차렸을지 몰라도 시동생은 아니더라고요. 얼마 안 되어서 시동생은 갑자기 동서와 함께 저희 집으로 찾아왔고 또 알린 소리를 해대며 술을 마시는데 그 모습을 보면서 제 가슴이 얼마나 답답했는지 모릅니다. 남편이나 시누이는 성실하고 평범하게 그냥 주어진 일 열심히 하면서 잘 사는데 왜 시동생만 이렇게 유난을 떨면서 사는 건가 이해가 되지 않더군요. 그래서 한마디 했어요. 서방님, 왜 그렇게 사업을 무리해서 하세요? 지금 경기도 안 좋은데 하나도 아니고 여러 개를 한꺼번에 손대니까 그렇게 어려운 거 아니에요. 제가 봤을 때 지금 서방님은 사업하실 때가 아니고 가정을 생각해서라도 취직하셔야 돼요. 월급 꼬박꼬박 잘 나오는 곳으로요.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 동서도 옆에서 이때가 기회라는 듯 맞장구를 막 치더라고요. 형님, 그러게나 말이에요. 제가 하고 싶은 말 형님이 그대로 해주셨네요. 제가 정말 이 사람만 보면 답답해서 미치겠어요. 언제까지 사업하겠다고 난리를 치려는 건지. 제가 어린이집까지 다니면서 같이 보탬이 되고 있으면 이 사람도 정신을 차려서 사업을 하나만 하던지 아니면 그만두던지 해야 되는데 이 사람 고집을 꺾을 수가 없네요. 제가 이 사람 때문에 형님네 손 벌리는 것도 정말 면목이 없어요. 너무너무 힘들고 죄송스럽네요. 근데 이번엔 이 사람 정말 마음 먹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말인데 한 번만 더 도와주시면 안 될까요? 이번에도 안 되면 제가 정말 이 사람 멱살을 잡아서라도 말릴게요. 동서는 제 말에 맞장구를 치는 듯 하면서도 결국엔 똑같이 돈을 빌려달란 소리를 했어요. 워낙에 평소에 동서가 좋은 사람이고 똑부러지는 사람이라는 걸 잘 느끼고 있었던 터라 동서를 봐서라도 빌려줄 법도 했지만 그래도 그동안에 돈을 빌려줬다가 못 갚았던 이력들이 남아있기에 쉽사리 빌려줄 수가 없더라고요. 그리고 그 마음은 남편도 동일했는지 늘 우유부단하게 당하던 사람이 이번만큼은 칼같이 잘라내던 거 있죠? 재수씨, 죄송하지만 그래도 이제는 안 되겠습니다. 더는 우리도 빌려줄 돈이 남아있지도 않고 이미 전에 대출까지 받아가면서 빌려줬는데 그것도 해결 못한 상황이라서 더는 힘들어요. 그러지 말고 지금부터 정신 차리라고 옆에서 계속 말리세요. 안 그러면 얘 계속 이럴 겁니다. 너 술 깨고 확실하게 들어. 앞으로는 나 너한테 대줄 돈 하나도 없으니까 다신 나한테 이런 부탁하러 찾아오지 마. 형 진짜 너무한다. 내가 괜히 이래? 내가 잘 되면 우리 부모님께도 효도하고 형수랑 우리 막내한테도 다 이득일 거 아니야. 내가 다 같이 잘 되고 싶어서 이러지 그냥 나 혼자 잘 살자고 하는 거 아니잖아. 근데 그 속을 모르고
진짜 형 정말 너무한다. 네가 그렇게 안 해도 지금 충분히 우리 부모님 잘 지내고 계시고 나나 니네 형수 그리고 막내까지 다 탈 없이 잘 살고 있어. 오히려 지금 너 도와준다고 우리 등골 다 휘게 생겼어. 그거 조금이라도 알겠으면 이제 다시는 돈 얘기 우리한테 꺼내지 말고 제발 정신 차리고 네가 진짜로 할 수 있는 일 찾아서 해. 조금의 틈도 없이 아주 단호하게 이야기하는 남편으로 인해 시동생과 동서는 그 뒤로는 아이 찍소리도 못하고 저희 집에서 나갔습니다. 저희 남편도 그동안 시동생에게 대이면서 깨달아진 게 많았는지 정말 저도 못 건드릴 정도로 단호한 태도를 보이던 거 있죠. 거기에서 저는 남편에 대한 든든함을 느낄 수 있었어요. 근데 여전히 시동생은 정신을 못 차리고는 그 뒤로 그냥 쫓겨나듯이 갔으면서도 계속해서 저희 쪽으로 연락을 해왔어요. 또 저희 남편과도 말이 안 통하니까 이제는 저한테까지 전화를 해서는 이러던 거 있죠. 형수님, 진짜 이러는 거 아니에요. 내가 잘 되면 형수네 어쩌려고 나한테 그래요? 가족끼리 진짜 이러는 거 아니에요. 서방님, 우리 집이 뭐 그냥 누르면 돈 나오는 ATM 기계예요? 우리가 그동안 여유가 있어서 가진 게 있어서 서방님네 도와준 거 아니잖아요. 우리 남편이 어떤 희생까지 하면서 서방님네 도와줬는데 서방님이야말로 우리한테 서운하네 어쩌네 도대체 왜 그러시는 건데요? 지금 우리는 서방님 그 다 망하는 사업을 도와준답시고 대출까지 받아가며 빌려준 돈 그것도 제대로 못 받아서 힘든 지경이에요. 그러니까 그 앞에 빌렸던 것들부터 먼저 해결하세요. 그전엔 그런 염치 없는 소리 꺼낼 생각도 하지 마시고요. 저는 정말 너무나 화가 났어요. 왜 이렇게까지 엄시 없이 양심 없이 나오는 건지 서방님을 이해할 수가 없었죠. 게다가 계속해서 번갈아 가면서 저와 남편을 건드리는 탓에 저는 다시 한번 남편에게 신신당부를 했습니다. 다행히 남편도 저와 같은 생각이었기에 저는 안심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시동생에게 시달릴 일 없이 편안하게 생활하고 있던 때 아주 깜짝 놀랄 만한 사건을 하나 보게 되었죠. 아주 잘 지내고 있던 때 저는 남편과 애들과 함께 지인 결혼식에 갔다가 오랜만에 시댁에 좀 내려왔다 가야겠다 싶어 곧장 시댁으로 향했습니다. 그동안 틈틈이 통화도 하고 명절 때도 배웠기 때문에 아주 오랜만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평상시에 얼굴 보여드린 게 오래된지라 아주 간만에 아무 이유 없이 내려간 날이었어요. 근데 거기에서 저희는 아주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원래 같으면 시댁 부모님은 저희나 저희 애들이나 너무 반갑게 맞아주시는 분들인데 그날따라 뭔가 행동이 좀 어색하고 얼굴에 근심이 가득해 보이는 게 좀 이상하더라고요. 무슨 일인가 싶어서 기회를 틈타 여쭤보려던 중 저희는 얼마 못 가 그 수심이 깊은 얼굴의 이유를 알았고 정말 상상도 못했던 상황에 우라가 치밀어 올랐어요. 그 이유는 바로 시댁에서 키우고 있는 소 때문이었습니다. 저희는 항상 명절 때 내려가면 하루는 꼭 자고서 시댁에서 운영하고 있는 농장들을 한 번씩 돌아가며 구경도 하고 일손도 되어드리곤 했었어요. 그때마다 우리 애들도 소 구경하는 걸 재미있어 했고 같이 야채 채소들도 캐보고 나무 열매들도 따 먹어보면서 아이들에게도 어른들에게도 좋은 시간이 되도록 했었죠. 근데 그해 명절에는 찾아뵀을 때 무슨 이유에서인지 이번만큼은 농장을 안 가봐도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이미 할 일들을 다 해놨고 가면 안 된다고 하기에 그래야 하나 보다 싶어서 그냥 시댁에만 머물다가 왔었어요. 하지만 이번만큼은 남편이 시간도 많고 하니까 일 없어도 할 수 있는 일들 좀 돌아보고 해놓고 올라오겠다고 해서 억지를 부려 갔는데 글쎄 거기에서 이 두 분의 수심 가득한 얼굴의 이유를 알 수 있었지 뭐예요. 그건 바로 작년까지만 해도 50마리에 가까워 있던 소들이 30마리 정도밖에 되어 보이지 않았기 때문이었어요. 남편은 깜짝 놀라서 물었죠. 아니 아버지, 소가 갑자기 다 어디 갔대요? 왜 이렇게 줄었어요? 다 파신 거예요? 그냥 요즘 소 키우는 것도 너무 힘들고 감당도 잘 안 되는 것 같아서 팔았다.
이제 나도 늙었나 보다. 말도 안 돼요. 아버지 세상 제일 가는 낙이 소 키우는 거잖아요. 근데 갑자기 1년 사이에 이렇게 소를 다 팔아버렸다고요? 작년까지만 해도 멀쩡하게 다 잘 있었잖아요. 어디 몸 편찮으세요? 아프신 거예요? 그래서 소를 다 파신 거 아니냐고요? 아이고, 아니다. 그런 거 아니야. 나 건강해.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 시아버지는 뭔가 숨기시는 듯한 얼굴을 하면서 계속 괜찮다고 아무 일도 아니라고 하셨어요. 남편은 답답한 나머지 계속해서 추궁했지만 시아버지 입에서는 결국 아무런 얘기도 나오지 않더라고요. 근데 그 옆에서 시어머니가 보다 못하겠는지 뭔가 하고 싶은 말이 있는 뉘앙스로 갑자기 끼어드셨어요. 아이고, 말도 마라. 네 아버지 힘들어서 죽을라 그런다. 그게 어디 몸만 아파서겠냐? 옆에서 보는 내가 아주 다 속이 터져, 속이. 뭐예요? 바른 대로 말씀하세요. 두 분 무슨 일 있는 거죠? 그렇죠? 남편은 뭔가 있다 싶으니 바로 다시 다그치기를 시작했어요. 거기에서 시어머니는 뭔가를 더 말씀을 하려고 하시더라고요. 그게 말이다. 사실은 네, 당신 그만 못해. 거기까지만 해. 뭔가를 단단히 숨기고 있는 듯한 시아버지로 인해서 시어머니는 무슨 말을 하려다가 못하셨어요. 하지만 그걸 보고 가만히 있을 저희가 아니기에 바로 두 분을 다그쳤죠. 무슨 일이신데요? 당장 말씀하세요. 저희한테 숨기지 말고 왜 소가 이렇게까지 적어졌는지, 두 분 얼굴에 근심이 왜 가득한 건지 하나하나 다 설명하세요. 지금 당장요. 무섭게 화를 내는 저희 남편으로 인해 두 분은 자포자기 심정으로 모든 걸 다 말하길 시작하셨어요. 시아버지는 시어머니와 눈빛을 교환하더니 시어머니에게 모든 걸 다 맡긴다는 듯 아예 밖으로 담배를 피우러 나가버리셨고, 시어머니는 시아버지를 대신해 지금까지 있었던 모든 일들을 다 하나하나 말씀하셨죠. 야, 말도 마라. 진짜 네 동생 때문에 내가 못 살겠다. 못 살겠어. 성호 이놈 때문에 니네 아버지나 나나 제명에 못 살아. 성호가 얼마 전에도 와서 우리 보고 돈 안 준다고 난리를 피우고 갔어. 네 아버진 동네 창피하다면서 이 동네 하루라도 빨리 떠야 된다고. 아니, 하루라도 빨리 아예 죽어 없어져야겠다고 매일매일 난리다, 난리야. 지금까지야 뭐 기껏해야 5마리, 3마리 이러니까 니네 눈에 안 띄었을지 모르겠는데 작년에 나이 수십 마리를 다 팔아치우라고 난리 법석을 떠는 바람에 소를 저만큼 남겨두고 다 팔아 해치운 거야. 그 돈 가지고 가선 또 이번에도 다 말아먹더니만 며칠 전에 또 와서는 저 나머지 소들까지 다 팔아 없애라고 하는 거 있지. 진짜 이러다간 정말 니네 아버지나 나나 제명에 못 살아. 정말 살 낙이 없다. 낙이 없어. 너나 막내는 얌전하게 잘만 사는데 왜 저렇게 둘째 녀석만 저 모양인지 나도 내 속으로 나았지만 알다가도 모르겠어. 뭐라고요? 아니, 일이 이렇게까지 됐으면 저한테라도 말씀을 하셨어야죠. 그 소들을 고지고대로 다 팔아버리면 어떡해요? 그동안 아버지랑 엄마가 이 소들을 얼마나 힘들게 키웠는데 아버지한텐 이게 낙이잖아요. 우리 먹는 건 봐도 배 안 불러도 소들 염을 먹는 것만 보고 있어도 배부르다고 하셨던 분이에요. 근데 그런 분한테 어떻게 이 소들을 뺐냔 말이에요. 진짜 이 성호 녀석 내가 가만 안 둬야지. 아휴. 남편은 화가 나서 노발대발했고 그제서야 시어머니는 눈물을 펑펑 흘리기 시작하셨어요. 밖에서 모든 것을 다 듣고 들어오신 시아버지는 그저 한탄스런 얼굴로 한숨만 푹푹 쉬고 있을 뿐이셨고요. 그동안 우리 눈을 피해서 시동생은 시부모님께 가서 난리법석을 떨었던 거였어요. 내가 아주 성호 녀석한테 단단히 이야기할 거니까 앞으로 이 녀석이 찾아와도 절대로 돈 대주지 마세요. 나도 지금 얘한테 들어간 돈만 해도 7천만 원이에요. 근데 그 돈도 못 받고 지금 이러고 있다고요. 아버지가 아무리 소 팔아서 그 돈 넘긴다고 해도
절대로 다시 돌려받을 수 없으니까 다신 돈 보내지 마세요. 아셨죠? 남편이 신신당부해놓고는 그날 바로 시동생에게 전화를 해서 막 화를 냈어요. 그리고 다시는 시부모님께도 손 벌리지 않기로 다짐에 다짐을 받아놨죠. 근데 그 버릇 어디 가나요? 얼마 못 가서 또 한 번 일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그리고서 몇 개월 뒤에 시아버지 생신이 돌아온 때였어요. 그 전까지만 해도 거리가 꽤 되었기에 직접 찾아뵙기보단 용돈을 보내드리곤 했었는데 이번만큼은 위로도 해드리고 다시 기쁨을 드리고 싶어서 시간을 내서 주말에 찾아갔었죠. 근데 이상하게 시아버지가 또 반응이 시원찮은 거예요. 전화를 해서 찾아가겠다고 했는데도 뭔가 석연치 않아 하기에 남편은 또 무슨 일이 있구나 싶어서 바로 달려갔는데 역시나 일은 이미 다 터져 있었습니다. 그건 바로 언제 들어왔는지 모르게 시동생 네가 시댁으로 완전히 들어가서 살고 있는 일이었죠. 남편과 제가 다녀갔다가 다시 방문한 그 몇 개월 사이 시동생의 사업은 다 망해버려서 이제는 그들이 살고 있던 집까지 다 팔아넘긴 상황이었어요. 집도 절도 없는 신세가 되어서는 한다는 생각이 시댁의 빌부터 사는 거였고 시댁에선 아들은 몰라도 본인 아들 때문에 빈털터리 신세가 된 며느리 생각해서 받아들인 거였죠. 근데 저희가 정말로 충격을 받았던 건 그게 아니었습니다. 그 집에 방문을 해서 그동안의 자초지종을 다시 한번 듣는데 정말로 기가 찰 노릇이었죠. 다른 게 아니라 시동생은 그동안 사업을 했던 것뿐만 아니라 쓸데없는 주식에 도박에까지 손을 대고 있었던 거였어요. 저희는 그동안에는 상상하지도 못했던 상황이라 정말 너무나 어이가 없고 화가 났어요. 그래서 남편은 화가 난 채로 시동생에게 이야기를 했죠. 이놈이 아직도 정신 못 차리고, 아니 집도 날린 것도 부족해서 집 부모한테까지 신세 져가면서 살게 됐으면 정신 차려야지. 이게 뭐하는 짓이야? 야, 너 아버지 어머니가 평생을 바쳐서 키운 소들까지 다 팔아넘기게 만들었으면 정신을 차려야 할 거 아니야. 너 앞으로 다시 한 번만 더 부모님 눈에서 눈물 나게 하면 내가 정말 가만 안 있을 줄 알아. 아이 형, 나 이제 정말 정신 차렸어. 형이 걱정할 만한 일 만들 일 없으니까 걱정 붙들어 매. 나 정말 열심히 살 거야 이제. 이제 아버지 옆에서 내가 농사도 돕고 소도 같이 키우면서 사업이고 뭐고 주식이랑 도박까지 싹 다 끊고 성실하게 살 거니까 이젠 제발 좀 지켜봐줘. 정말이야. 신신당부하는 남편 앞에서 이제는 정신 차렸다고 하는 시동생을 보면서 저는 정말 도무지 믿음이 가질 않았습니다. 그저 제 생각에는 다음번엔 또 무슨 사고를 칠까 걱정만 될 뿐이었어요. 그래서 동서한테도 제가 당부를 좀 했죠. 동서 잘못도 없지 않아. 남편을 말렸어야지. 이 지경까지 오게 하면 어떡해. 아무리 동서가 돈도 같이 벌고 있다고 해도 이번 건 정말 너무 잘못했어. 그러니까 이제는 서방님이 돈 허튼 데 쓰지 않게 관수 잘해. 동서 몫이 더 큰 거야 앞으로는. 네 형님, 이제 이 사람 정말 정신 차린 것 같으니까 걱정 붙들어 매세요. 여기까지 와서도 그러면 사람도 아닌 거죠. 그러니까 저만 믿으세요. 그 뒤로 동서나 시동생은 정말로 정신을 차린 것처럼 보였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후에 종종 내려가고 다른 명절 때도 가면 동서가 정말 시부모님께 효도하면서 잘 하고 있는 것 같았거든요. 근데 시부모님은 뭐가 마음에 안 드는 건지 뭔가 석연치 않아 보였어요. 어머니, 제가 이거 잡채 있잖아요. 얼른 좀 드셔보세요. 아버님이 좋아하시는 갈비찜까지 했는데 왜 이렇게 식사를 못하세요? 시부모님께 하는 동서의 행동을 보면서 이렇게 열심히 잘해보려고 하는데 두 분은 뭐가 마음에 안 드신 걸까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히려 뭔가 좀 이상했어요. 그래. 먹으마. 뭐 먹을게. 이렇게 수상쩍어 보이는 게 뭔가 좀 찝찝했지만 무슨 일이 있었는지 뒤에 가서 물어도 아무런 답도 없으시고 또 완전히 이상하다고 하기엔 내가 좀 억지를 피우는 건가 싶은 생각이 들 정도였기에 저도 더는 뭐라고 못하고 있었어요.
그 뒤로 별말을 못하고 있는 채로 다시 잘 지내고 있는 듯 했는데 청천벽력 같은 소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건 바로 시아버님이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가 길 옆에 있는 하천에 빠져 다친 사건 때문이었죠. 시아버지는 하천으로 떨어지면서 머리를 다쳤고 좀 심하게 다친 나머지 정상적인 생활이 힘들어지게 되었어요. 이때 제일 힘들어한 건 바로 저희 시어머니였습니다. 당연한 이야기죠. 남편이 한순간에 장애를 가지게 되고 두 분이서 같이 하시던 일을 혼자서 하게 되었으니 몸도 마음도 힘들지 않으면 비정상인 거겠죠. 물론 시동생네 부부가 있긴 했어도 그들이 아버지의 몫을 채워주긴 어려운 일들이었기에 시어머니 걱정이 많이 되었어요. 그래서 저희도 틈틈이 내려가서 도와드릴 수 있는 대로 일을 열심히 도와드렸어요. 그리고 그때마다 동서와 시동생도 일을 열심히 잘 도와드리고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근데 저희가 한 번씩 내려갈 때마다 소가 또 조금씩 줄어들더라고요. 원래 30마리 정도 되었던 소가 처음에는 또 3마리, 7마리, 5마리 이렇게 없어지더니 그 다음에 명절에 갔을 땐 7마리밖에 남아있지 않더군요. 하지만 그때는 소가 줄어드는 게 이해가 되었어요. 시동생은 그동안 농장 일을 도와본 적이 없으니 도움이 별로 되지도 않았을 테고 시어머니 혼자서 그 많은 소들을 케어하고 밥까지 일궈야 하는 게 보통 일이 아니었을 테니까요. 그래서 저희도 그런 줄로만 알고 있었는데 그날 명절에 딱 일이 터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저희가 시댁에 도착한 뒤로 시동생네는 저녁 먹을거리로 고기를 좀 사오겠다며 시장을 나갔고 막내 시누이는 아직 도착하지 않았기에 저희 부부와 시부모님만 남게 되었어요. 근데 잘만 계시는 줄 알았던 시아버지가 글쎄 갑자기 저희 남편을 보자마자 울음을 마구 터뜨리시는 게 아니겠어요? 나는 이제 더는 못 살겠다. 더는 못 살겠어. 갑자기 큰 울음을 터뜨리시는 시아버지와 그 옆에서 덩달아 울기 시작한 시어머니를 보면서 저희는 매우 당황할 수밖에 없었어요. 여보, 어쩌겠어요. 우리가 저리 잘못 키운 것을, 우리가 도둑 새끼를 키운 걸 어쩌겠냔 말이에요. 두 분의 서러운 울음에 저희는 깜짝 놀라서 물었어요. 무슨 일이에요, 어머님, 아버님? 왜 갑자기 우시는 건데요? 천천히 저희한테 말씀 좀 해보세요. 무슨 일이길래 눈물을 흘리시는 거예요? 저희는 두 분께 자초지종을 설명 듣기 위해 막 이야기를 하는데 그 순간 갑자기 모두가 다 얼음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장보러 간 줄 알았던 동서가 갑자기 문을 벌컥 열더니 집 안으로 들어왔거든요. 동서, 시장에 간 거 아니었어? 아, 가다가 아무래도 아버님이랑 어머님이 걸려서 갈 수가 있어야죠. 두 분 다 제가 없으면 아무것도 못 하세요. 제가 왜 자리를 비울 생각을 했는지 제 생각이 짧았어요. 여기에서 그이가 고기 사올 때까지 다른 거 준비하고 있으려고요. 동서는 그렇게 이야기를 했지만 아무래도 뭔가 좀 이상했습니다. 그래서 남편을 데리고 나가 다시 이야기를 했어요. 여보, 아무리 봐도 좀 이상해. 지금 두 분 동서 들어오자마자 눈빛 변한 거 봤어? 아무래도 무슨 일 있어 지금. 동서 행동도 뭔가 석연치 않은 게 한번 지켜봐야 할 것 같아. 내일 아침에 일찍 나가서 당신은 소형 카메라 하나만 좀 사와. 시댁에다가 설치해놓고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건지 우리가 좀 지켜보자고. 제 말에 남편도 동일하고서는 다음날 바로 가서 소형 카메라를 사왔어요. 그리고 남편도 제 말에 처음엔 망설이다가 제 말에 수긍을 하고는 소형 카메라를 몰래 설치를 했죠. 그렇게 카메라를 설치해 놓은 뒤에 저희는 집으로 돌아가 핸드폰으로 연동이 되어 나오는 CCTV를 통해서 시댁에서 있는 모습들을 하나하나 다 확인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그 영상을 보면서 저희는 정말 충격적인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어요. 저는 카메라 안에 담긴 모습들을 보면서 경악할 수밖에 없었고 속에서부터 울분이 터져나왔어요. 카메라 안에 담긴 모습은 감히 상상도 못할 모습이었습니다. 그건 바로 시어머니와 시아버지가
개보다도 못한 대접을 받고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동서는 시댁에서 원래 집에서 키우던 강아지 시추를 하나 데리고 가서 키우고 있었는데 걔 밥은 잘 챙겨주는데 시부모님의 밥은 하나도 챙겨주질 않았어요. 오히려 시어머니에게 삿대질을 하면서 온갖 집안일과 잔심부름을 다 시키고 있었죠. 그렇게 착하고 참한 줄 알았던 동서의 이중적인 모습을 보면서 저는 두 눈을 의심할 수밖에 없었어요. 게다가 그 옆에서 시동생은 그 모든 모습을 다 본체 만체하며 소파에 드러누워서는 TV만 보고 있고 핸드폰으로 게임이나 하면서 한량처럼 있는 게 아니겠어요? 시어머니와 시아버지는 하루 내내 밥도 못 챙겨 드시다가 시동생네 부부가 외출을 하는 사이 허겁지겁 물에 밥 말아 김치만 겨우 떠서 먹는 모습이 화면에 가득 담겨져 있었고요. 그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기가 찼는지 정말 기절하는 줄 알았네요. 안타깝게도 녹음 기능은 없었기 때문에 그 안에 무슨 소리가 오고 갔는지는 모르겠지만 동서가 시어머니를 어떻게 부려먹는지 어떻게 시종 노릇을 시키는지가 다 보였어요. 게다가 두 사람이서 말다툼을 하는 장면도 있었는데 급기야는 동서가 시어머니를 밀치기까지 하는 걸 보면서 저희 부부는 경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시어머니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고 있고 거기에다 대고 동서는 그대로 삿대질을 하면서 또 막 몰아붙이는 듯한 모습이 보였어요. 저희가 봤을 때 그 집안의 대장은 시아버지 시어머니도 아니고 그렇다고 시동생도 아닌 바로 동서였습니다. 동서가 혼자 대장 노릇을 다 하고 있었어요. 시어머니는 밀쳐진 다음엔 고꾸라져서 울고 있는데도 시동생은 꼼짝도 하지 않고 그저 게임만 하고 있을 뿐이었어요. 시아버지는 아예 쳐다도 보고 싶지 않으시는지 그대로 방으로 들어가 버리셨고요. 제가 유튜브 정책상 더 말은 못하겠지만 정말 이것보다도 훨씬 더 심한 상황들이 오고 갔다는 것만 알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아마도 그 영상을 실제로 보시는 분들은 얼마나 충격적인 모습들이 많이 나왔는지 감히 상상도 못하실 거예요. 왜 요즘 세상에 부모 자식 간의 애정이 없어진 세상이 되었는지 단번에 이해할 수 있는 영상이 될 것 같기도 하네요. 옛날에는 그 어렵고 무서운 대상이었던 시어머니라는 위치가 왜 이렇게까지 떨어져 버리게 되었는지, 얼마나 이제는 아랫사람이 막 나가는 세상이 되었는지를 아마 뼈저리게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는 시부모님도 옛날처럼 어른 노릇만 하는 것도 어려워진 시대가 되었지만 그래도 이건 아니었습니다. 이건 도를 지나쳐도 너무나도 지나친 상황이었어요. 이건 법적으로도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영상이었기 때문에 저희는 이 영상을 증거로 가지고 이들을 가만히 두면 안 되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여보, 이건 정말 가만히 있으면 안 돼. 우리 어머니 불쌍해서 어떡해. 나 더는 못 보겠어. 이건 정말 아니잖아. 어떻게 이래. 어떻게 부모님께 이럴 수가 있냐고. 우리 어머님 아버님 불쌍해서 어떡해. 내가 이것들 가만 안 둬. 내가 가만두나 봐. 저는 너무나 기가 차서 눈물이 나왔고 남편도 울면서 시동생과 동서를 가만히 두지 않겠다며 이를 악물었어요. 그리고 그 증거 영상을 가지고 제일 먼저 한 일이 경찰에 신고를 하고 바로 신우이를 부르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그 영상을 틀어주면서 모든 상황을 다 공유했어요. 신우이 역시 분노를 했고 저희는 다 같이 시동생네로 찾아갔죠. 역시나 아무것도 모르고 있는 시동생네는 저희를 보자마자 또 가식적인 모습을 보여댔어요. 하지만 이제 저희는 모든 걸 다 알고 있는 상황이었기에 바로 말을 했습니다. 어머 형님, 아니 아가씨까지 명절도 아닌데 다 같이 웬일이세요? 야 이년아, 어디서 감히 가식을 떨어? 우리 다 알고 왔어. 어디서 감히 가면을 쓰고 자빠졌어? 나 지금 첫째 오빠가 보여준 거 다 보고 왔어. 네가 인간이야? 어? 네가 인간이냐고. 네가 감히 우리 엄마 아빠를 괴롭혀? 신우이는 화를 내며 동서의 머리채를 잡고 흔들기 시작했어요. 이거 놓으세요. 놓으시라고요. 몰라. 너 도대체 정체가 뭐야? 정체가 뭐냐고.
동서는 처음에는 당황한 듯 하다가 나중에는 아예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야, 이거 안 나? 이거 놓으라고. 너 진짜 내 손에 혼나볼래? 이거 당장 놔. 그래. 네가 드디어 본색을 드러내는구나. 너 도대체 정체가 뭐야? 네가 감히 우릴 속이고 우리 엄마 아빠를 괴롭혀? 그러고도 네가 무사할 것 같아? 두 사람이 막 머리채를 잡고 싸우고 있던 중에 저희 남편도 가만히 있지 않았어요. 저희 남편은 곧장 시동생에게 달려가 뺨을 세차게 후려치기 시작했고, 그대로 당해버린 시동생은 남편의 힘을 못 이기고는 그대로 꼬꾸라지고 말았죠. 야, 이 자식아, 네 부모가 불쌍하지도 않냐? 네가 감히 부모님께 그딴 짓을 해? 네가 진짜 사람이면 그딴 짓 못하지. 절대 못하지. 형, 도대체 무슨 일이길래 우리한테 이러는 거야? 아니, 도대체 왜 이래? 뭐? 왜 이래? 너 정말 몰라서 묻는 거냐? 뻔뻔하기 짝이 없는. 그래, 어디 너 두고 보자. 조만간 경찰서에서 니네 찾아올 거야. 경찰들 오면 그대로 가서 니네가 벌인 짓 죄값 다 치러. 알았어? 남편은 그렇게 시동생과 동서에게 단단하게 말을 했어요. 그리고 실제로 그들은 경찰서로 끌려갔고, 그곳에서 저희는 그동안에 있었던 모든 진짜 일들을 다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진짜로 충격적인 뒷이야기는 거기에서 다 나오고 말았죠. 알고 봤더니 저희 시동생도 다 동서에게 조종당하고 있었던 거였어요. 너무나 충격적이게도 시동생이 그동안 하겠다고 나섰던 모든 사업들은 전부 다 동서가 손을 벌린 거였고, 어린이집도 처음엔 다녔었지만 결혼하고 나서 얼마 안 돼 바로 그만두고는 사업에 손을 대기 시작했던 거였어요. 하지만 그 안에서 동서는 시동생을 다 조종하고는 우리와 시부모님에게서 돈을 뜯어내왔던 거였고, 사람을 아주 개차반으로 만들어 놓았던 거였죠. 실제로 시동생은 결혼하기 전까지만 해도 착하고 자기 일에 착실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저와 남편도 왜 결혼을 하고 나서 사람이 저렇게까지 바뀌게 되었는지 이해가 되질 않았어요. 하지만 그 모든 것이 동서가 다 뒤에서 조종을 하고 있던 것이었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도 이건 사람으로서 용서받을 수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아무리 조종을 당한다고 한들 해야 할 일이 있고 하지 말아야 할 일이 있는 건데, 시동생은 도를 지나쳐 버렸거든요. 시아버지의 소들을 거의 다 팔아 넘긴 것도 모자라 돈이 더 필요하니까 아예 시댁집으로 눌러붙어서 시모와 시부를 종 부리듯 부리고 그 돈을 다 갈취해 자신들의 재산으로 빼돌릴 생각까지 하고 있었기에 저희는 더욱더 그들을 용서할 수가 없었어요. 동서도 그렇고 시동생 역시 호칭 하나 제대로 부르고 싶은 마음까지도 싹 사라질 정도로 그들은 정말 나쁜 인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자초지종을 또 알아보니까 처음부터 그렇게 나쁜 건 아니었어요. 처음엔 시댁집에 들어가 살 때까지만 해도 그나마 괜찮았는데 돈을 달라고 해도 안 주니까 그때부터 바로 괴롭히기 시작했던 것 같았죠. 밥도 제대로 안 주고 온갖 집안일은 다 시키면서 노인들을 힘들게 한 것도 모자라 자신들이 잘못한 일들에 대해 신고를 하거나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하면 가만 안 두겠다는 협박까지 한 모양이었어요. 그렇게 협박을 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너희한테 말을 하겠니? 우리한테 이런 것처럼 너네도 가만히 두지 않을 거고, 우리 농장이나 그나마 남아있는 소들까지도 다 없애버리겠다고 협박을 하는데 도저히 신고도 너희한테 말도 할 수가 없었어. 우리 정말 힘들었다. 정말 지옥 같은 시간들이었어. 모든 걸 설명하면서 눈물을 뚝뚝 흘리는 시어머니의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얼마나 아팠는지 모릅니다. 시어머니를 보면서 너무나 가슴이 아파 고생 많으셨다며 시누이와 저는 시어머니를 꼭 껴안아 드렸죠. 저희 남편도 조용히 한쪽에서 눈물을 흘리고 있는 시아버지를 꼭 껴안아 주었어요. 동서는 시부모님에게 어떤 협박까지 했냐면 우리한테 말을 하거나 경찰에 신고해버리면 아예 이 집안 자체를 다 풍비박산내버리고 우리한테까지 손을 뻗어서
다 망하게 만들겠다고 협박을 했던 거였어요. 그 내용들을 하나하나 경찰서에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야기를 하는 그 모습조차도 너무나도 괴로워 보이고 힘들어 보이셨어요. 시모는 그런 협박을 받으니 지금까지 말을 할 수가 없었던 거였죠. 속으로만 끙끙 앓으면서 결국엔 지금까지 온 거였어요. 또 알고 봤더니 시아버지가 오토바이 사고가 났던 것도 시동생과 대판 싸우고 나서 화가 나 오토바이를 타고 나갔다가 사고가 난 거였어요. 그쪽이 고향임에도 불구하고 시동생에게 받은 상처와 충격이 크다 보니 그 충격에 있었던 일들을 하나하나 곱씹으면서 운전을 하다가 중심을 잃고는 그 길가 물가로 빠져버린 거였죠. 그러니 얼마나 더 억울하고 힘이 드셨겠어요. 이 모든 것이 다 시동생과 동서 두 사람들 때문이었습니다. 모든 사건의 원흉들이었죠. 경찰에서는 다 증인으로 세워서 지금까지 있었던 일을 전부 다 물어봤었기 때문에 두 분은 저희가 다독여 용기 내서 모든 걸 다 이야기하라고 했고 그래서 모든 걸 다 들을 수 있었던 거였어요. 그리고 정말 다행히도 시어머니는 그동안 그 시동생 네와 있었던 일들을 전부 다 녹음을 해놓으셨어요. 언젠가 한번 신우에게 핸드폰으로 녹음하는 방법을 좀 알려달라고 하기에 알려드린 적이 있었다고 하는데 그때가 바로 시동생 네와 합가를 하고 나서 얼마 안 된 시점이었던 것 같다고 신우이가 말을 하더라고요. 그 당시에는 그냥 핸드폰 기능 좀 배워보고 싶다고 하셔서 알려드렸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딱 이것 때문이었구나 싶다며 울분을 토하며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도 정말 다행히 시어머니는 신우이에게 배운 대로 동서와 함께 나눴던 대화들이나 싸웠던 것들을 전부 다 녹음을 해놓으셨고 그게 증거로 채택이 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녹화한 영상과 녹음본을 가지고 모든 걸 증거로 제출할 수 있었고 시동생네 부부는 그걸 통해서 죗값을 톡톡히 치를 수 있었죠. 저희가 찍어놓은 영상 안에서도 있었던 내용들이 녹음기 안에 그대로 담겨 있었기에 더더욱 효력이 발생해 당당하게 그들의 죗값을 물을 수가 있었어요. 결국 동서는 구속이 되었습니다. 법의 처벌을 아예 피할 수 없는 수준의 괴롭힘을 했기 때문에 바로 구속이 될 수 있었는데 여기에서도 큰 사실이 하나 숨겨져 있었습니다. 바로 동서는 그전에도 전과가 있어서 한 번 다녀왔다는 거였죠. 그런 사람이 우리 집안에 들어와서 이 난리를 피워놓은 거였어요. 시동생은 동서 하나로 인해서 완전히 사기꾼이 되어버렸는데 본인 지인들에게 거짓말을 하고 돈을 빌린 뒤 갚지 않는 바람에 사기죄로 구속이 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완전히 나락으로 가버린 거였죠. 시어머니와 시아버지는 모든 사건이 다 해결된 것에 대해 가슴을 쓸어내리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자신의 자식이 그렇게 된 것에 대해 매우 마음 아파하셨어요. 하지만 이미 벌어진 일이었기에 그들은 죗값을 다 받아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뒤로 시간이 한 7개월 정도 지나게 되었어요. 동서는 이제 1년 정도 지나면 나올 것 같습니다. 시동생은 5개월 정도면 밖으로 나올 것 같고요. 아무래도 둘의 죄명도 다르고 초범 재범 경우도 다르기 때문에 기간에는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었어요. 시어머니와 시아버지는 충청도에 있는 농장과 집을 전부 다 정리를 하고 시누이 집으로 모시기로 하고는 같이 살고 있어요. 어차피 저희랑 똑같이 서울에서 살고 저희 집과도 멀지 않았기 때문에 두 분이 시누이 집에서 살면서 저희가 자주 왕래하며 두 분을 케어하기로 했어요. 시누이는 결혼할 사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정말 어려운 결정을 했지만 오히려 그 결혼할 사람도 정말 좋은 사람이라 다 이해를 해주더라고요. 저희는 이렇게 집을 옮긴 것에 대해서는 시동생 네에게는 전혀 말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아마도 나와서는 이혼을 하게 될 것 같은데 아무튼 이제는 저희와는 인연을 완전히 끊기로 했기 때문에 앞으로 저희 얼굴을 볼 일은 없을 것 같아요. 저희는 이 둘이 찾아오지 못하도록 이사까지 했기 때문에 정말 볼 일은 없을 거라 생각해요. 마지막으로 시동생의 면회를 가면서 시어머니가 딱 이 한마디 하시더군요. 이제 넌 우리 아들 아니다. 우리한테 감히 그런 짓을 하고도
우릴 엄마 아빠라고 부를 생각이었다면 그 생각 당장 접어라. 이 엄치도 양심도 없는 거사. 오늘이 마지막이야. 우리는 집도 다 팔고 아예 고향 떠나 살기로 했으니까 그렇게 알고 너도 네 인생 네가 알아서 살아. 엄마, 그런 게 어딨어. 죄송해요. 저 정말 정신 차릴게요. 그 여자랑도 이혼하고 새 인생 살 테니까 제발 나 좀 용서해 주세요. 필요 없다. 너는 선을 너무 넘어버렸어. 다시는 보지 말자. 시어머니와 시아버지는 이렇게 단호하게 이야기를 하고는 나와버렸어요. 뒤로 두 분은 정신과 치료도 받으면서 다시 정상적인 생활로 돌아오려고 노력 중이세요. 아직은 받은 충격이 크기에 쉽지 않지만 그래도 조금씩 안정을 찾고 있는 중이죠. 저희는 끝까지 시부모님을 케어할 생각입니다. 여러분, 모든 것은 자업자득이에요. 세상 모든 일들은 다 자기가 저지른 대로 돌려받는 법이죠. 그래서 저는 앞으로 더 잘 살아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부디 가족 간에 늘 사랑만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긴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